박영철은 알람 없이도 정확히 새벽 5시에 깨어났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서둘 필요가 없었다. 작년 말 명예퇴직 이후 그의 하루는 목적지 없는 여행처럼 흘러갔다.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길. 이 짧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영철은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전쟁 같았다.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간단히 아침 먹고 7시 정각에 현관문을 나서기까지의 치밀한 스케줄.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거실로 나온 영철은 텅 빈 식탁 앞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지윤이가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윤이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부녀 관계가 이렇게까지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그때도 이미 어색했는데 영철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언제부터인지 지윤이와의 관계가 이상해졌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그전에는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며칠 전 통화가 떠올랐다. 지윤아, 잘 지내니? 네. 바빠요. 항상 이 말이었다. 바빠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영철이 더 물어보려 하면 지윤이는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를 끊었다. 뭐가 그렇게 바쁜데? 논문이랑 다른 것도 좀. 다른 것?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지윤이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요. 개인적인 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철은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언제부터 딸의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서 아버지가 제외된 걸까? 영철은 딸이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더 캐묻기는 어려웠다. 요즘 지윤이는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치 사생활을 침해당한다는 듯이. 그럼 몸 건강히 지내고.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어색한 침묵 뒤에 지윤이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영철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딸과의 통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진 걸까? 술래가 부엌에서 나왔다.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진 것으로 보아 이제 막 잠에서 깬 것 같았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잠이 안 와서. 술래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요즘 영철이 자주 이런 표정을 지었다. 뭔가 고민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슨 걱정 있어? 그런데 지윤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전화에도 시큰둥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술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나도 그런 느낌 들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화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수다 떨고 그랬는데. 그러게. 요즘은 뭔가 거리감이 있어. 거리감? 응. 집에 와도 오래 있지 않고 대화도 어색하고. 나한테만 그런가 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술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지윤이의 변화는 남편보다 자신이 먼저 느꼈다. 딸이 전화할 때의 목소리 톤, 집에 왔을 때의 행동 패턴, 대화할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영철은 불안해졌다. 혹시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야겠어. 하지만 말은 쉬웠다. 정작 지윤이와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영철의 기억이 지윤이가 중학교 1학년이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영철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승진 기회가 온 것이었다. 성공하면 과장으로 승진, 실패하면 한동안 승진 기회는 없을 터였다. 그 무렵 영철은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집에 있을 때도 업무 자료를 들여다보곤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날은 지윤이의 첫 번째 학부모 상담일이었다. 중학교에 막 입학한 딸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영철도 가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자기 임원회의가 잡혔다. 지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못 갈 것 같아. 지윤이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영철은 딸의 표정에서 스치는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실망한 표정이었다.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네, 알겠어요. 지윤이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영철을 더 미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지윤이가 화를 내거나 울었다면 영철은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윤이는 그저 알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다음번에는 꼭 갈게. 약속한다. 괜찮아요. 엄마랑 갈게요. 지윤이는 다시 숙제에 집중했다. 영철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그날 밤 늦게 술래가 상담에서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선생님이 지윤이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고 하시더라. 내성적? 영철은 의외였다. 집에서 보는 지윤이는 활발하고 말도 많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응. 반에서 별로 말을 안 한다고. 친구들과도 깊게 사귀지 않고. 그런데 이상한 게 집에서는 말이 많잖아. 그러게. 왜 그럴까? 글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술래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지윤이가 상담 가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 무슨 말? 아빠는 바쁘니까 엄마만 가면 되는 거지? 라고. 뭔가 서운한 것 같았어. 영철의 가슴이 찔렸다. 딸이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회사 일은 미룰 수 없었고, 그렇다고 딸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번에는 꼭 가야겠어. 하지만 영철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의 학교 행사도, 그 다음 상담도 대부분 술래 혼자 다녀왔다. 그럴 때마다 지윤이는 바쁘시면 안 와도 돼요라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영철은 딸이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윤이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나씩 포기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해 여름, 지윤이의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다. 영철은 이번에야말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당일 아침 갑자기 중요한 고객사에서 긴급 미팅을 요청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하다. 이번에도. 지윤이는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손을 멈췄다. 또 일 때문이에요? 응. 정말 중요한 일이야. 다음번에는. 괜찮아요. 지윤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영철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다음번에는 꼭 갈게. 괜찮아요. 그냥 일하세요. 그날 이후로 지윤이는 학교 행사에 대해 아예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다. 영철이 물어봐야 그런 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반드시 덧붙였다. 바쁘시면 안 와도 돼요. 영철은 그때의 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지금에야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점점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지윤이는 더욱 조용해졌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영철은 사춘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철은 드물게 집에 있었다. 회사에 나갈 일이 없는 주말이었다. 술래는 친구들과 나갔고 집에는 영철과 지윤이만 남아 있었다. 지윤이는 거실에서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다. 영철이 다가가 보니 문학 전집이었다. 무슨 책 읽어? 지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한지 표정이 경직되었다. 소설이요. 어려운 책 읽네. 이해돼? 네. 재밌어요. 영철은 딸 옆에 앉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윤이가 몸을 살짝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망설였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겠지만 영철에게는 거부감으로 느껴졌다. 아빠도 소설 읽으세요?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치 아버지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듯이. 아빠는 그런 거 읽을 시간이 없어. 신문이나 봐야지. 아, 그렇구나. 지윤이의 표정이 약간 실망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영철은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실제로 그에게는 소설을 읽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그런 것보다는 공부에 집중해야지. 대학 가려면. 네. 지윤이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지윤이는 아버지 앞에서 책을 읽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에서 혼자 읽었다. 영철은 딸이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지윤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술래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윤이가 요즘 일기를 많이 써. 일기? 응. 매일 쓰더라. 그런데 혼자서 쓰고 있으면 가끔 울기도 해. 왜 울어? 모르겠어.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영철은 딸이 사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지윤이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일기에 쓰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다는 것도. 어느 일요일 오후, 영철은 지윤이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지윤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공부는 어렵지 않고? 아니요. 모든 대답이 짧고 건성이었다. 영철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지윤이가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영철은 딸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니요. 별로. 그래? 그럼. 아빠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 괜찮아요. 아빠는 바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철은 찔렸다. 딸이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벽을 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그때의 지윤이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왜 중요한 순간에 항상 없는지, 왜 자신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지, 왜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는지.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면 아버지가 힘들어할 것 같았다.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윤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는 더욱 어색해졌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겉돌기만 하는 대화들. 영철은 그런 상황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대학에 들어간 지윤이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주 집에 왔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영철은 딸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윤이는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버지와의 어색한 대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들. 그런 시간들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다. 지윤이 왜 이렇게 안 와? 영철이 술래에게 물었다. 바쁘다고 하네.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과제도 많고. 그래도 너무 안 오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러게. 나도 좀 서운해. 술래도 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순히 대학생이 되면서 바빠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지윤이가 한 달 만에 집에 왔을 때 영철은 기뻤다. 오랜만에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다. 지윤아,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지윤이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다. 정중하기는 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다. 학교 생활은 재밌어? 네, 괜찮아요. 전공 공부는 어려워? 아니요, 할만해요.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네,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영철이 무엇을 물어봐도 지윤이의 대답은 성에 없어 보였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윤이가 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다. 엄마, 지난주에 동아리에서 연극 공연했는데 정말 재밌었어. 어떤 연극인데? 셰익스피어 작품이었어. 내가 줄리엣 역을 했거든. 지윤이는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생생하게 표현했고 웃음소리도 많이 났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분위기가 급격히 조용해졌다. 연극이라. 재밌었겠다. 영철이 말을 건네자 지윤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네, 그냥 그랬어요. 같은 주제인데도 아버지에게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영철은 그런 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영철은 지윤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윤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네. 뭔데요? 지윤이가 문을 열었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았다. 마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추궁당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아, 그냥 평소대로요. 영철은 딸의 방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지윤이는 침대 끝에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학교 생활 정말 재밌어? 아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연극도 하고. 네, 재밌어요.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연극 같은 거 해본 적 있는데. 아, 그래요? 지윤이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그다지 흥미로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응, 고등학교 때 문화제에서 연극했었어. 그때가. 아빠, 죄송한데 과제가 좀 많아서요. 지윤이가 영철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영철은 당황했다. 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네. 지윤이는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았다. 영철은 할 말을 잃고 방을 나왔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딸이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술래와 대화를 나누며 영철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윤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왜?
모르겠어. 나한테만 그래. 당신한테는 잘 얘기하면서. 술래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글쎄, 혹시 여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 바빠서? 응. 지윤이가 어렸을 때부터 여보가 항상 일 때문에 바빴잖아. 그러다 보니 지윤이가 여보한테 얘기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 포기? 응. 어렸을 때 여보한테 얘기해봐도 아빠 바빠라고 하니까 점점 말 안 하게 된 거 아닐까? 영철은 술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 자신이 너무 바빠서 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걸까? 그럼 이제라도 관심을 더 가져보면 어떨까?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루아침에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영철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고, 딸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대학원에 진학한 지은이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버지와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가끔씩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다. 대학원 1년차 가을,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응, 지윤아. 무슨 일이야? 지윤이가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보통 순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거나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다. 아,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안부? 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철은 딸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의외였다. 하지만 기뻤다. 그냥 평소처럼. 회사 다니고. 너는 어떻고? 저도 그냥. 그런데 아빠 회사 다닐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영철은 잠시 당황했다. 힘들긴 했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냥 궁금해서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부모님 직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아빠는 어땠나 싶어서요. 영철은 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힘들었지. 특히 네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어.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긴 왜야? 너 키우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영철은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생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영철은 오랜만에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빠,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 있으세요? 지윤이가 또 전화로 물었다. 하고 싶었던 일? 네. 지금 하시는 일 말고 원래 꿈이었던 거요. 영철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젊을 때의 꿈이라.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였을까? 글쎄,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사진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흥미로운 톤이 섞였다. 응, 고등학교 때 사진반이었거든. 그때는 정말 재밌게 했어. 지금도 찍고 싶으세요? 이제 늦었지.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야. 왜 늦었어요? 지금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지은이의 반응이 예상외로 적극적이었다. 영철은 딸이 자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장비도 비싸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는 거지. 지은이의 말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다. 마치 영철이 사진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다. 그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야.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 지은이의 목소리가 약간 실망스러워 들렸다.
영철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왜 딸이 실망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지윤이는 가끔씩 이상한 질문을 했다. 아빠는 평생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아빠가 제일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셨어요? 영철은 딸의 이런 질문들이 이상하면서도 반가웠다. 오랜만에 지윤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다. 마치 인터뷰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술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지윤이가 나한테도 이상한 질문을 해. 술래가 영철에게 말했다. 무슨 질문? 여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결혼 전에는 뭘 했는지, 그런 걸 자세히 물어봐. 나한테도 그래.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런 느낌 들었어. 마치 리서치하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 물어봐도 그냥 궁금해서라고만 하고. 두 사람은 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해봤다. 혹시 남자친구가 생겨서 부모님에 대해 소개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학교 과제로 가족사를 조사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지윤이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무렵 지윤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대학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의 일부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이다. 동기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서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가정에 무관심해서 어머니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윤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비록 어렸을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쉽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그제야 지윤이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얼마나 냉정했었는지도 깨달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직접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너무 오랫동안 써먹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지윤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해 알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 후로 지윤이에게 걸려오는 전화 횟수가 늘어났고 질문의 내용도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아빠,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지윤이가 전화해서 물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심심하시구나. 아빠, 그럼 새로운 취미 같은 거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취미? 네.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나 사진 같은 것 말이에요. 또 사진 이야기였다. 지윤이는 왜 자꾸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런 건 이제 늦었어. 왜요? 전혀 늦지 않았는데요. 지윤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바램도 더해진 듯했다. 전보다 더 영철이 사진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다. 장비도 비싸고 배울 데도 없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간단한 카메라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지윤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영철은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기뻤다. 그래도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혹시 후회되는 거 있어요? 후회? 네.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나 그런 거. 영철은 딸의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 후회되는 것들이라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글쎄, 사진 좀 더 오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만두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유가 없어졌지. 너 키우느라 바빴고.
저 때문에요? 지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되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사진을 하라고 그래? 그냥 아빠가 좋아하셨던 거니까요. 이제는 아빠를 위해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윤이의 말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영철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술래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지윤이가 나한테 또 이상한 질문을 해. 이번에는 뭐? 여보가 평소에 어떤 표정으로 지내는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정말 자세하게 물어봐. 왜 그런 걸 물어봐? 모르겠어. 마치 관찰 일기를 쓰는 것 같아. 관찰 일기? 응. 여보의 하루 일과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까지. 정말 세세하게. 영철은 점점 더 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갑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걸까? 혹시 무슨 과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물어봐도 대답 안 해. 이상하네. 그 무렵 지은이는 정말로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어떤 작업을. 몇 달 전 대학원에서 창작 수업을 듣던 지은이는 어느 날 교수로부터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해 써보라는 과제를 받았다. 처음에는 어머니나 친한 친구에 대해 쓸까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지은이는 이번 기회에 그 감정들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 청소년기의 거리감, 그리고 최근 들어 느끼기 시작한 감사함까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다. 그래서 지은이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과제였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지은이는 점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위대함을 지은이는 조금씩 발견해 나갔다. 글을 쓰면서 지은이는 자주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님께는 더욱 그랬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를 위한 소설을 쓰기로. 지은이는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소설을 완성해 나갔다. 매일 밤 기숙사방에서, 때로는 도서관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아버지의 하루를 상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추측하며 글을 썼다.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은 강석현이었다. 강석현은 아버지처럼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글을 쓰면서 지은이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엄마, 아빠가 결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아빠, 정말 꿈 많은 사람이었어.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 그럼 왜 안 했어? 결혼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지.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아빠가 그래서 사진을 그만둔 거예요? 응. 카메라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때는 여유가 없었거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은이는 아버지의 희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꿈을 품고 살았던 젊은이였다는 것을. 하지만 가족을 위해 그 꿈을 접었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포기한 게 또 뭐가 있어요?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안 나가고, 취미 생활도 다 그만두고, 오직 일과 집만 오가며 살았어. 왜요? 너 교육비 때문이지. 좋은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게 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랬었구나. 통화를 끊은 지윤이는 바로 소설을 쓰러 갔다. 소설을 쓰면서 지윤이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감사함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영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영이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유를, 그리고 아버지가 미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지윤이는 이 문장을 쓰면서 많이 울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윤이는 이렇게 썼다. 미영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오랫동안 벽을 쌓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영은 글을 썼다.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감사함을, 그리고 사랑을. 이 부분을 쓸 때 지윤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의 집합이었다. 소설이 완성되어 갈수록 지윤이는 이것을 정말로 출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수님은 정말 좋다고 하셨고, 출판사에 보내보라고 권하셨다. 하지만 지윤이는 망설였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간다면 아버지가 읽게 될 수도 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기분일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실까? 하지만 결국 지윤이는 용기를 냈다. 이것이 아버지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직접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글로 전달하는 것. 소설은 몇 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쳐 출간이 결정되었다. 지윤이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면서도 긴장되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릴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부모님께 직접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책이 나온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철은 답답한 마음에 시내로 나갔다. 명예퇴직 후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도 지겨워졌고, 그렇다고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작은 서점이 눈에 들어왔다. 책향 서점이라는 이름이 마음을 이끌었다. 영철은 오랜만에 책이라도 읽어볼까 하는 생각에 서점 문을 열었다. 서점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책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영철은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다. 신간도서 코너를 둘러보던 영철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했다. 딸 지윤이도 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이런 책들을 읽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다. 표지가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이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평범 속의 사람들. 왜인지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다. 영철은 무심코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뒷표지를 보려고 책을 뒤집는 순간 저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지윤. 영철은 처음에 눈을 의심했다.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자 소개를 읽어보았다. 박지윤. 오호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원 재학 중. 이 작품이 첫 번째 소설집이다. 영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오호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원. 이것은 틀림없이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였다. 그리고 전공도 일치했다. 설마 정말 지윤이가 쓴 책일까? 영철의 손이 떨렸다. 딸이 책을 냈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그동안 지윤이가 프로젝트라고 했던 것,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나? 영철은 서점 한 구석에 있는 의자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 이것이 딸이 쓴 책이라면 어떤 내용일까? 책을 펼치기 전에 영철은 잠시 망설였다. 내가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영철은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영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깨어나는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강석현. 그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영철의 입이 벌어졌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였다. 정확히 자신의 삶이었다. 석현은 7시 정각에 현관문을 열었다. 1분의 오차도 없었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시계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석현에게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안정감을 주었다. 영철은 계속 읽어나갔다. 소설 속 강석현의 하루 일과는 자신의 생활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지하철에서 서는 자리, 점심 메뉴, 퇴근 후의 루틴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소설에서 강석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석현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딸 미영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영철의 손이 떨렸다. 미영이라는 이름. 혹시 이것이 지윤이 자신을 부르는 다른 이름일까? 미영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영철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지윤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평소에는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걸까? 소설을 더 읽어가자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영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학예회에도 운동회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영은 점점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영철의 가슴이 아팠다. 지윤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런데 소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이 어른이 되면서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유를, 그리고 아버지가 미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영철은 계속 읽어나갔다. 소설 속에서 지윤이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 청소년기의 거리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 미영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 꿈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가족을 위해 그 꿈을 접었다는 것을. 미영은 그것이 미안했고 동시에 감사했다. 영철은 이 부분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최근 들어 왜 그렇게 질문해왔었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에. 미영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다. 고마웠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벽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기가 어려웠다. 영철은 책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정리가 되지 않았다. 놀라움, 감동, 미안함, 고마움. 그동안 자신이 딸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윤이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윤이가 자신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까지 딸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점 사장이 다가왔다.
그 책 어떠세요? 요즘 정말 인기가 좋아요. 영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 작가, 어떤 분인가요? 젊은 분이에요. 대학원생이라고 들었어요. 첫 작품인데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그린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특히 중년 아버지분들이 많이 사가세요. 자신의 이야기 같다면서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였다. 아니, 자신과 딸의 이야기였다. 이 책, 사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영철은 책값을 치르고 서점을 나섰다. 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집에 가서 순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리고 지윤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철은 소파에 앉아있던 순례에게 책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지윤이가 쓴 소설이야. 순례가 깜짝 놀라며 책을 받아들었다. 저자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우리 지윤이네. 언제 이런 걸 썼어? 나도 모르겠어.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그럼 지윤이가 그동안 비밀로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였구나. 영철은 순례에게 소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자신을 모델로 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은이의 진심에 대해서. 순례는 남편의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럼 지은이가 그동안 여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관계가 어색해서 그런 게 아닐까? 갑자기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은이 성격상 그럴 것 같아. 조심스러운 아이잖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설로 마음을 전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여보, 지은이한테 연락해봐. 영철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나서 지은이가 받았다. 아빠, 안녕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긴장되어 있고 떨리는 것 같았다. 지은아, 시간 있을 때 집에 올 수 있니? 긴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혹시 보셨어요? 응. 또 다른 침묵. 그리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떠셨어요? 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놀라움, 감동, 고마움.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이 메었다. 지은아, 고맙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않고 써서. 아니야. 미안한 건 아빠야. 그동안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못한 거예요. 지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철은 순례와 마주봤다. 드디어 우리 딸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네. 그러게.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 토요일 오후 지윤이가 집에 왔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가 현관에서부터 말했다. 뭐가 죄송해? 들어와서 앉아. 거실에 앉은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아빠 이야기를 써서. 정말 죄송해요. 영철이 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한 건 아빠야.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지윤아, 고개 들고 아빠 봐. 지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도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구나.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줘. 아빠한테 서운했지? 지윤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때는 많이 서운했어요. 왜 다른 아빠들은 와주는데 우리 아빠는 안 와주나 하고, 왜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건가 하고, 영철의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대학원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을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제야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지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소설을 쓴 거예요. 아빠에 대한 제 진짜 마음을, 서운했던 것도, 고마운 것도 다 담아서. 영철은 딸을 꼭 껴안았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사라졌다. 고맙다, 지윤아. 너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어. 아빠, 이제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보자. 술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박영철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지윤이는 더 자주 집에 오게 되었고, 영철과 딸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빠, 정말로 사진 다시 시작해보세요. 정말? 네. 이제는 아빠만의 시간을 가져도 돼요. 아빠도 아빠만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윤의 격려로 영철은 정말로 카메라를 샀다. 간단한 모델이었지만 오랜만에 파인더를 들여다보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6개월 후 영철은 지역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이 즐거웠다. 지윤이는 두 번째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꿈을 찾은 아버지와 그를 응원하는 딸의 이야기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3명이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영철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가족 사진도 찍고 강변 풍경도 찍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윤이가 말했다. 그래.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 저도 그래요. 이제 아빠한테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영철은 카메라를 들어 딸의 웃는 모습을 찍었다. 찰칵. 지윤이가 환하게 웃는 순간을 포착했다. 예쁘게 나왔어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지윤이가 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사진 찍어주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영철은 딸의 소설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다. 지윤아, 이 책을 통해 아빠는 너의 진심을 알게 됐다. 그리고 아빠 자신도 새롭게 보게 됐다. 이제 우리는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와 딸이 된 것 같다. 늦었지만 고맙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가. 그날 밤 영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무엇인가 놓쳤다는 불안감이 없었다. 딸과의 관계에서 생긴 작은 균열들이 모두 아물었고, 이제는 서로의 진심을 아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박영철의 이야기는 많은 아버지와 딸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들,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서로의 진심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이다. 때로는 책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때로는 용기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 지윤이의 소설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평범 속의 사람들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되는 존재들. 영철도 이제 그것을 알았다.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이 조금 길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